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11월 4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이 두 후보들이 현재 유권자들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경제와 이민 정책에 대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 우선 국경과 이민 정책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두 후보들에게는 이제 라티노 유권자들이 3,600만 명이나 되거든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바다 같은 데서는 이 라티노 표심에 의해서 승자가 결정될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국경 안전 또 불법 이민자 대처 방안 이런 것을 놓고 지금 정면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국경 안전을 강화한다는 데는 두 후보 모두 이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2년 동안 240만 명이나 이제 국경에서 미입국자들을 체포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 해에 240만 명이고 트럼프 측 주장은 지금 한 4년도 안 됐는데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 잡힌 사람들이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대부분 체포된 사람들이고 또 돌려보냈기 때문에 멕시코나 본국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미국의 모두 그 불법 이민자, 불법 입국자들이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트럼프 후보가 아주 맹공을 퍼붓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이제 해리스 후보가 애리조나 국경을 처음으로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해리스 후보도 부통령 2021년에 방문하고 처음 방문한 거 보니까 좀 소원했던 것은 좀 무시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의 빌미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블랙 커뮤니티에서는 솔직히 이제 이런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제 블랙 커뮤니티에서는 이민자들에 의해서 자리를 빼앗긴다,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그런 주장도 먹혀들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오바마 시절이든가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또 흑인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이민 정책을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라티노 표심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전부터 공화당 후보가 40%를 넘기면은 당선된다고 했는데 라티노 표심에 지금 트럼프 후보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허. 상당히 해리스 후보로서는 좀 위태위태한 것이거든요. 네. 물론 그것으로 승부가 판가름 나진 않지만 항상 그게 대략적인 게 35%로 떨어뜨려야지만 되는데 지금 40%까지 허용을 했다가는 상당히 상당히 승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난 애리조나 국경을 방문했는데 국경 안전 강화는 이구동성으로 똑같습니다만은 그것만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공화당 측과 해리스 후보는 나는 다르다. 국경 안전 강화도 하는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국경만 걸어 잠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오거나 그렇죠.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도 상당히 이제 서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이민의 나라 미국은 이민자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합법적이고 또 질서 있고 또 인도적인 그런 차원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 놔야 한다. 그리고 나서 국경에도 안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인원이나 이제 첨단 감시 장비 이런 것을 강화함으로써 미입국 인신매매 또 마약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 이런 것도 깽단 범죄자들의 드나드는 것은 반드시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제 해리스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해리스 후보가 또 하나 공격 포인트를
이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 너무 이제 국경을 열어놨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지금 밀려 들어왔다. 그래서 나라를 망쳐놨다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공격하는데 그것을 뒤늦게나마 올 초에 해결하려고 지금 애썼는데 그것을 또 선거 때문에 자신의 선거 때문에 가로막은 사람이 트럼프 후보다라고 역공을 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2월에 그 연방 상원에서 항상 그 이민 갱 오브 에잇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양당에서 4명씩 8명의 상원의원들이 국경 안전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얘기 보면 합법 이민도 확대하고 또 불법 서류 비자 구제 조치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초당안을 마련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 후보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 또 공화당 하원의원들 물론 보수 강경파겠죠. 이들에게 이것은 아주 최악의 법안이라면서 이제 폐기시킬 것을 아마 은근히 주문한 모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폐기됐거든요. 스탑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해리스 후보의 주장은 트럼프 후보가 본인이 이제 선거 전 이 국경 문제를 계속 최대 무기를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선거전을 위해서 나라의 그 국경 문제를 해결할 그런 방안을 고의로 폐기시킨 것이다. 라고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트럼프 후보는 여기에도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어떻게 폐기시킨 것이냐. 상원의원들이 중단시킨 것이고 그것은 최악의 법안이었고 종이가 아까운 그런 법안이었다는 말로 또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하여간 말들은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국경 정책도 그렇고요. 불법 이민 정책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전을 펼치겠다라고 트럼프 후보가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게 1,1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는 한 2천만 명도 거론했는데요. 1,100만 명에 되는 서류미 비자로 어떻게 추방할 것이냐? 그러면은 일일이 다 물론 이제 사법당국, 지역 경찰과 심지어는 주 방위국관이 동원해서 일일이 이제 레이드라고 합니다. 급습해서 전부 잡아내고 또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가 그럼 군부대에다가 캠프를 차려놓고 거기 다 투옥시키겠다는 말이냐. 뭔 말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맞서 싸우고 있는데 추방작전은 사실은 조금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1기 행정부 때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도 사실은 불법 이민자 추방은 오바마 시절이 제일 많았거든요. 바이든 시절도 꽤 됩니다. 네. 오히려 가장 적었던 것이 트럼프 행정부 1기 행정부 때의 실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말뿐만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 1,100만 명 다 추적해서 체포하고 투옥하고 있다가 추방하려면은 엄청난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간과 돈이 들고 또 그들이 지금 맡고 있는 3D 업종을 비롯해서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것도 가격 인상이나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다라는 지적을 경고를 벌써부터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분명히 트럼프 후보의 표현이 항상 좀 사상 최대 규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것을 놓고 많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경 이민 정책에서도 서로 상반된 입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도 있고 너무 과장된 것도 있고 사실은 또 레토릭에 그친 것도 있기 때문에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물가 잡기나 세금 같은 이런 경제 공약에서는 두 후보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경제 공약은 지난주에 역시 제일 유권자들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잡기에서 눈에 띄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 후보는 취임한 첫날에 정부 모든 부처에게 물가 잡으라고 이제 지시를 하겠다. 그래갖고 물가가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그만큼 강력한 물가 잡기
그 의지를 보이면서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야심천 목표라고 제시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가격, 휘발유 가격과 전기료를 1년 내지 1년 반 사이에 안에 반값으로 낮추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당선된다라면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달성될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그 쉐일 가스와 쉐일 석유와 가스를 많이 그 파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벌써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파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석유 시처하면은 지금 최대 경합지인 펜실베니아의 주 산업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를 겨냥한 공약이기도 하고 해리스 후보도 뭐 당연히 그런 그 에너지 정책에서는 뒤지지 않는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생활비를 낮추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물가는 지금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중산층 이하 그 서민들은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 가격만 올라가서 문제가 아니라 주거비라든가 보육비, 의료비, 처방약값 이런 것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고통을 받는 것이어서 취임 100일 안에 우선 추진 과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 생활비 낮추는데 총력전을 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방법도 얘기했습니다. 식료품 폭리를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금지시키겠다. 요거는 조금 업계로부터 상당히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그것도 주거비 지원은 뭐 첫 집 마련하는데 25,000달러씩 다운 페이먼트로 지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국유지 연방 국유지에 이제 공공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해서 4년 동안 300만 원을 공급해서 뭐 구매 살 수도 있고 렌트도 할 수 있는 그런 저가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DC라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팬데믹 시절에 3,600달러, 3,000달러 요 받은 걸 복원할 뿐만 아니라 신생아 첫해는 6,000달러까지 지급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 창업할 때는 비용 공제를 지금 5,000달러거든요. 이거를 10배 올려서 5만 달러까지 주겠다. 여러 가지 아주 뭐 달콤한 그런 공약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금 감면 정책에서는 역시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의 2017년 세금 감면 조치가 지금 내년 말에 대부분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재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No tax on social security, no tax on tips, no tax on overtime. 다 세금 다 없애겠다고 합니다. 소셜연금과 팁과 오버타임, 이 초과근무 수당. 이것만 되더라도 상당한 혜택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물론 문제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그렇죠. 연방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다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일단은 공약으로서는 아주 달콤한 공약을 내걸고 있고 재원 마련하는 데는 상당히 또 정반대 해법을 내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관세를 매겨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10% 내지 20%, 또 중국산은 60%까지 관세를 매겨서 엄청난 돈을 이제 거기서 끌어들이겠다는데 관세를 중국이 냅니까? 그게 아니라 미국의 수입업자가 내고 미국의 수입업자들은 또 세금 내는 거 그대로 자기가 물겠습니까? 물건값 올리겠죠. 네.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으로 또 이어질 것하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일기 행정부 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어 합니다. 아무튼 뭐 그것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해리스 후보는 법인세는 21%인데 28%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 이제 글로벌 국제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글로벌 기업도 이것저것 뭐 공제받으면은 세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최저세라고 합니다. 대체 최저세를 갖다가 미니멈 세금을 이 국제적으로 15% 이상 물리기로 국제적으로는 합의가 됐는데 이것을 시행해서 수입을 늘려서 여러 가지 다른 세금 감면이나 이런 그 복지 확충에 쓰겠다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반된 그런 그 경제, 물가, 또 세금 정책 이거에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무래도 뭐 중산층 이하는 뭐
당연히 그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공약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부유층, 고소득층에서는 역시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더 달콤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 적자를 얼마나 더 늘리느냐, 과연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달 말까지 이 캘리포니아주 법안 처리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여러 법안들을 지난 주말에 처리를 했습니다. 어떤 법안에는 서명을 했고 어떤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사실 오늘까지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주말에 그냥 다 해치웠네요. 네네. 게빈 뉴섬 주지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학교에서 판매되는 간식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게 됐는데 이 법안에 서명을 했네요. 네, 캘리포니아주 학교들에서 특정 색소가 함유된 간식은 앞으로 판매가 금지됩니다. 네. 게빈 뉴섬 주지사가 28일 토요일 그러한 내용을 담은 AB 2316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선 앞으로 파랑, 초록, 노랑, 또 빨간색의 식용 염색제, 착색제가 들어간 간식류는 판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블루 1과 블루 2, 그린 3, 레드 40, 옐로우 5, 옐로우 6 이런 식용 염색제나 착색제가 들어간 간식류는 학교에서 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여기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간식류가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떤 간식입니까? 대표적으로는 플레밍 핫 치토스가 있습니다. 오, 완전 친구들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죠. 네. 여기에 이거 매운 거죠? 맞습니다. 네, 매운 빨갛게 된. 저는 한번 먹고 더 이상 손도 빨개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입도 빨개지고. 예. 근데 어린이뿐만 아니라요. 미국에서 자란 그 청소년들은 어른이 돼서도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어. 지금 말씀드린 이 플레이밍 핫 치토스엔 앞서 언급했던 레드 40과 옐로우 6이 합류됐고요. 그리고 또 타키스, 도리토스에도 역시 같은 식용 염색제, 착색제가 발견됐습니다. 네. 과자 먹고 나면 손이 빨갛게 물드는 그런 과자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프루트 룹스와 같은 화려한 색깔의 시리얼 제품에는 블루 1이 발견됐고요. 이 밖에도 졸리 렌처스, M&M's, 사워 패치 키즈, 그리고 마운틴 듀 뭐 이렇게 여러 와, 과자류 네. 또 스포츠 음료, 케이크 믹스, 완두콩, 통조림 등의 광범위하게 이런 식용 염색제와 착색제가 사용돼 그렇구나. 왔습니다. M&M도요. 네. 와, 마운틴 듀 같은 드링크에도 포함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어휴, 네. 이거 마시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식용 염색제와 착색제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든지 사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학교 내에서의 판매만 금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네, 교내 판매가 금지되는 건데요. 어. 이 식품 첨가물은 과잉 행동이나 기타 행동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ADHD 환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문제를 유발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캘리포니아주는 어린이들의 ADHD를 우려해서 미국에선 처음으로 착색제와 식용 색소를 함유한 간식의 학교 내 판매를 처음으로 이제 금지시키는 건데요. 뉴섬 주지사도 사실 법안에 서명하면서 그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또 우리의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서요.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항상 구하거나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해롭고 중독성이 강한 첨가물 없이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네. 학교뿐만 아니라 아예 판매를 전체적으로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사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학교 가서 먹으면은 뭐.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에 연장이 돼서 식품업계에서 아예 그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좀
바꾸는 것도 좀 필요할 듯한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주 시장 자체 규모가 상당하고요. 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법안을 시행하게 됐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른 주들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따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이 발효된 식품 금지령에 영향을 받은 제품을 단 한 가지라도 생산하는 업체는요. 그걸 고려해서 이제 제조법을 바꾸는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입된 식용 염색제와 착색제 함유 감식료 금지는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지만 새 법을 만든 이 의원은 이 조치가 제조업체들의 식품 제조법 변경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먹는 그런 무슨 뭐 불닭 라면 같이 뻘건 것들도 이렇게 색소가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이거 그게 아마 법으로 규제가 수입품에 대해서는 어쩌면 규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지금 계속 이제 박현경 기자가 얘기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수입된 과자를 먹었을 때 혹시 그렇게 색깔이 드러나는 게 있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뭐 맛동산이라든지 뭐 홈런볼이라든지 뭐 등등해서 색깔이 나오는 과자는 제가 먹어본 것 가운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노란 색깔도 색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노란 색깔.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왜 빨아먹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에는 색소가 들어 있지 않나 싶고요. 좌우지간 색깔 든 음식은 먹지 맙시다. 그럽시다. 특히 네. 과자들. 네. 자, 이 누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이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LA 클리퍼스의 홈구장 인투이트 돔에서는 앞으로 새벽 2시가 넘어서도 VIP 고객들에게는 술을 판매할 수가 있게 됐네요. 네, 이 법안 상정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이 있었죠. 시간 통해 네, 전해드린 기억이 맞습니다. 나는데 뉴섬 주지사가 어제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AB 3206 법안을 최종 승인한 건데요. 캘리포니아 주법은 일반적으로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술 판매를 금지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법안으로 인투이돔에선 VIP 고객들에겐 원래 술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새벽 2시를 2시간 더 넘겨서 새벽 4시까지 술을 판매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연장된 시간 동안 주류 판매는 경기장 프라이빗 구역에서 면적이 2,500 스퀘어피트를 넘진 않고요. 지정된 대로 경기장에서 스포츠 이벤트, 콘서트 또는 다른 주요 이벤트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적 이벤트가 있는 날 그런 날 바로 다음 시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법안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2030년 1월 1일까지 적용됩니다. 아하. 이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 이어질 듯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선 주류 판매 시간을 늦추자는 시도가 여러 차례 추진됐었죠. 네. 그럼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찬성하는 측, 반대로 음주운전이나 각종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반대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다 결국 법안들은 이때까지 무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작성자인 티나 맥퀴너 의원은 잉그로드의 르네상스를 돕기 위한 의도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경기장의 VIP를 대상으로만 주류 판매 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정부 결정에 돈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사실 높았는데요. 부유한 개인과 기업이 입법 과정에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런 지적이었죠.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뉴섬 주지사가 아주 막판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레이커스의 구장인 크립토닷컴 에리나인가요? 예전에 스테이플 센터는 이게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안 거 되고요. 아닙니까? 네네. 그럼 또 컴플레인이 나오겠네. 그렇죠. 우리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네. 할 거 아니에요. 네. 또 이 누섬 주지사가 지난 주말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있는데 AI 규제 법안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이끌었었는데 서명하지 않았네요. 네, 뉴섬 주지사는 어제 SB 1047 법안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선 이처럼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AI 모델 크기와 비용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려 했을 뿐 실제로 그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규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를 언급했고요. 그러면서 법안이 대중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법안을 좀 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좀 더
법안을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나이가 드니까. 네, 이 법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지만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은 건 좀 의외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 때리기에 나섰고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도 보면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로 법안이 통과됐던 만큼 네. 뉴섬 주지사도 당연히 서명하지 네. 않을까 그렇게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선 뉴섬 주지사가 정치적인 부담감 때문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뉴섬 주지사가 사실 주지사에 당선되고 나서도 실리콘밸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와 AI 교육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지역 언론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글과 계약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섬 주지사는 AI 규제 법안으로 인해서 정계 재개로부터 치열한 로비에 직면해 왔고요. 그렇게 개빈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이번에 법안에 반대해왔던 기업들, 예를 들면 구글, 또 오픈 AI, 메타 같은 기업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수정 보완. 법안을 수정 보완해서 다시 상정해야 될 듯합니다. 네. 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주말 거부권을 행사한 또 다른 법안이 바로 이 하나 또 이 좀 두드러지게 지금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바로 새차 신차에 과속 경고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무산되고 말았네요. 네, 이건 28일 토요일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도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새차, 트럭, 버스 등의 과속 경고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이 제한 속도를 최소 10마일 넘게 되면 차량에서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울리게끔 차량에 장치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이건 단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는 그런 의미였고요. 응급차, 소방차, 경찰차 이런 비상 차량과 또 모터사이클 같은 것에는 예외가 인정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연방법에 이미 자동차 안전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연방법이 전국 새 차들에 대해서 과속 비롯한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캘리포니아주가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적용되는 요건을 굳이 추가하게 되면요. 교통 안전을 더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게다가 뉴섬 주지사는 연방법과 주법이 뒤섞인 이런 난잡한 규제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원들도 이런 경고 장치가 설치되게끔 하면 자동차 가격만 오히려 더 비싸지게 될 것이고 운전자들 주의를 더 산만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동차 가격이 비싸질 리가 없는데 이거 뭐 간단한 장치인데요. 뭐 이거 무슨 속도가 올라가면 불이 하나 깜빡깜빡 들어온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자동차 회사에서 이거 옵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아이디어네요. 옵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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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마일 이상 과속하면 네. 깜빡등이 들어옵니다. 네. 그것도 그 아이디어네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실 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전국 다른 곳보다 좀 심각한 글쎄요, 편입니다. 네.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2021년에 교통사고 10% 정도가 과속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엔 교통사고 사망자 35%나 과속과 와. 관련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전국의 수치하고 캘리포니아주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게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NTSB는 지난해 연방 규제 당국에 그런 모든 신차들의 과속할 때 운전자들에게 경고가 가게끔 하는 그런 걸 의무화시키라는 권고를 이미 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 함께합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임영빈입니다. 오늘은 이 건강 검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건강 검진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이 건강 검진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 그 주치의한테 가서 나는 건강 검진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왜 이 한국에는 건강 검진 이렇게 뭐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위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뭐 이렇게 쫙 그게 리스트업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다 하게 돼 있던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애석하지만 돈벌이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요. 돈벌이. 한국에서는 그 차병원, 삼성병원, 뭐 아산병원 다 이제 그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요. 네. 병원들이 다 적자예요. 하지만 흑자가 남기는 데가 건강검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고 또 보니까 사람들도 받다 보면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생겨났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제 의학 파업 그런 문제들이 이제 미국에는 한 10년, 15년 전에 있었고요. 그게 이제 좀 바뀌면서 이제 건강검진 프로그램들이 다 주치의 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주치의들이 이제 이 시스템이 바뀐 이유가요. 옛날에는 한 3분, 5분 진료 하는 걸로 되면서 의사들이 많이 빨리빨리 봐야 됐었는데요. 이제는 나라에서 의사가 한 환자를 10분, 15분, 20분 쭉 보면서 잘 관리를 할수록요. 의사들한테 보너스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도 환자들 제대로 잘 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점점 쫙 꼼꼼하게 한 환자를 가지고 길게 보는 거고 또 마지막 이제 진료 딱 끝났을 때 마지막에 저희가 꼭 하는 거가 건강검진 얘기할게요. 이런 대화가 나와요. 예, 죄송해요. 제가 대답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그 건강검진을 미국에서 받는 거는 이제 주치의를 통해서 받으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건강검진의 이 종류가 뭐 수백 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국 시스템처럼 한 곳에서 받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네. 이런 시스템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떤 이제 병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죠. 이제 LA 쪽에서도 정병원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고, 이제 셀토스에서, 이제 제일병원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이제, 따로따로 하시기는 해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위암이 자라는 속도와, 대장암이 자라는 속도와, 유방암이 자라는 속도와, 폐암이 자라는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이 가족력도 무시 못하고, 식습관이랑 운동이 안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조금 더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평가가 되면은, 저희가 좀 더 자주 시키는 편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의사랑 얘기를 나눠야 되고요.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요. 암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물론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오지만 이거는 다 가이드라인이에요. 이제 꼭 그거를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첫 가이드로 삼아서 주치의와 내가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가족력에 B형 간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간암 쪽에서. 그래서 내 현재 상황을 의사한테 잘 알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잘 알고 있는 의사와 결정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을 자주 왕래를 하시면서 나는 한국에서 종합 검사를 받겠다 하시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검사를 할 때 어떤 항목을 어떻게 검사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그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직접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검사를 받아오신 항목들을 저한테
알려주신 그 결과들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보더라도요. 네. 좀 과하게 검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왜냐면은 솔직히 그런 검사들이 뭐 NK 세포 수치를 재서 이제 저희가 그거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알려만 주는 건데 또 그거를 환자들이 알게 되면은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대범하게 그냥 내가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잘 결정하시는 분들은 방법은요. 대부분 이 중간 걸로 결정을 하시고요. 그 이제 건강검진 센터에 처음에 항목들을 말씀을 나누실 때 거기 무슨 의사랑 얘기하면 제일 좋지만 뭐 실장님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랑 상의하면서 이 내 나이대에 남성 성별에 여성 성별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고르시는 게 좋지 무조건 더 비싸다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검사를 받고 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미국에 있는 나의 주치의와 의논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너무 좋습니다. 그 결과를 한국에서 한국에 계신 선생님하고도 말씀 나눴었는데 충분히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달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이 환자분들이 다 이해를 못 하셔서 그렇죠. 시간도 너무 짧고 그래서 한국 시스템과 미국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검사하셔서 미국에서 내 주치의와 상의하는 거가 제일 좋아요. 한국에서는 검사 비용이 미국보다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국에서 검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그 종합 검사를 저도 예전에 한 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때 저희 라디오 코리아가 이제 이 종합 검진을 가실 분들을 모아서 암센터로 가서 국립암센터에 가서 그때 한 100여 분이 함께 가셨던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그때 종합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는 이렇게 프린트 아웃된 리포트를 주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주치의한테 갖다 주어서 내가 이런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부탁하지 않아도 검사 조사 결과서를 주는 게 바로 한국의 그 시스템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가서 그렇게 검사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여기에 자기 이제 미국에 계신 주치의한테 갖다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듣기도 해요. 네네네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저거 한 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위 내시경을 받고 갔다. 그래도 또 한국 가서 거기서 또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저는 한 달 전에 받았는데요.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서 또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래서 또 겹치면서 이 검사를 받았던 기억도 있고 좀 그런 것들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좀 위험한 순간이 있으면은 그 의사가 그만큼까지 강조를 할 텐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이 건강검진 때문에 위내시경 다시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하신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다시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다시 올게요. 네. 다시 올게요. 저희 환자 한 분도 허리가 안 좋으신데 한국에 가셨다가 이제 세 곳을 들리시면서 다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검사를 하고 또 물리치료를 잘 시키니까 수술을 안 받아도 한 달 만에 수술을 안 받아도 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국에서는 프로시저를 너무 빨리빨리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는 암을 염두에 두고 건강검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암 이외에 또 다른 부분을 살피고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치매요. 치매도 검사 받으셔야 되고요. 또 내가 예방접종도 잘 했는지 그리고 내 마음 건강은 괜찮은지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마음이 다 괜찮다고 고집이 안 세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으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좀 이해를 하시고 꼭 너무 피검사 이 검사 리포트에 나오는 숫자들만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치매나 마음 건강은 어느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건강검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그 설문지고 질문지예요. 이게 처음에 쫙 와서 뭐 성별 얘기하고 뭐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 얘기하다가 몇 장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 검사들도 나와요. 불안증 검사들도 나오고 치매 검사에서도 이제 간단한 것들 이렇게 이제 의료진이나 아니면 실장님이랑 같이 하는 것들이 있고 네, 그런 항목들이 꼭 빠지면 안 되고요. 만약에 미국에서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방문하시는 날에 그 1년에 한 번씩 꼭 저희가 Annual Wellness Exam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 피지컬 받는다. 흔히들 얘기하시죠. 이런 건강검진 받는 날에는 저희가 이제 기억력 검사도 하고 이제 낙상 예방 그리고 약 남용하시는 분들 없는지, 약을 제대로 드시는 분들, 제대로 드시는지, 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시스템이 이제 너무 피검사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에서 주치의와 함께 치매, 마음 건강까지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건강 검진을 모두 이렇게 모든 건강 검진을 받고 뭐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괜찮으십니다. 그러면은 마음 놓고 술을 마셔도 되는 거죠? 안 되지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요거는 팔로업 언제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더 질문하세요. 알겠습니다. 왜 팔로업을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함께했습니다.